증권가의 심장부, 여의도. 한때 오서연은 그곳에서 가장 빛나는 별 중 하나였다. 모두가 탐내는 마이더스의 손이라 불리던 최연소 펀드 매니저. 하지만 한순간의 배신으로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후 그녀는 스스로 빛을 거두고 그림자 속으로 숨어들었다. 지금의 그녀는 화려한 증권사 사무실이 아닌 서울의 한적한 동네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장이었다. 손님, 이 원두는 원래 산미가 강한 품종입니다. 취향에 맞지 않으시면 제가 다른 원두로 다시 내려드리겠습니다. 진상 손님의 어이없는 트집에도 서연은 흔들림 없는 눈빛과 차분한 논리로 상황을 정리했다. 평범한 카페 사장으로 살고 있었지만 위기 상황에서 빛을 발하는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과 평정심은 여전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화려했던 과거를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남은 막대한 빚을 짊어진 채 그녀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텨낼 뿐이었다. 한편 대한민국 최상위 VVIP들이 모두 모인 한 호텔의 브랜드 론칭 파티장. TK그룹의 총수 권지혁은 사람들의 아첨과 찬사 속에서 권태로운 표정으로 샴페인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사람을 믿지 않았다. 그에게 다가오는 모든 인간은 그의 돈과 권력 혹은 배경을 탐하는 탐욕스러운 존재일 뿐이었다. 그날 서연은 파티의 정식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의 카페가 파티의 디저트 케이터링 일부를 맡게 되어 추가 수입을 위해 현장을 감독하러 온 것이었다. 어떻게든 빚을 갚기 위해 그녀는 자존심을 버리고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술에 취한 한 중년의 임원이 서연에게 추근덕거리기 시작했다. 그녀가 불쾌감을 표하며 남자를 밀어내는 순간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다 지나가던 누군가와 부딪혔다. 쟁반 위에 있던 레드 와인이 눈처럼 새하얀 그의 슈트 위로 붉게 쏟아져 내렸다. 하필이면 그가 이 파티의 주인공이자 TK그룹의 총수인 권지혁이었다. 어딜 감히. 상황을 모면하려던 중년 임원이 오히려 서연에게 소리치며 그녀를 궁지로 몰았다. 이 여자가 권 대표님께 일부러 접근하려고 와인을 쏟았습니다. 그 말에 파티장에 있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다. 무명 여인, 재벌 총수에게 의도적 접근, 다음 날 신문 한 면을 장식할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눈앞에 그려졌다. 그 순간 지혁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챘다. 따라와. 그는 기자들의 질문을 무시한 채 그녀를 끌고 가장 가까운 프라이빗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흘렀다. 문 밖에서는 기자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그들은 완벽하게 갇힌 셈이었다. 이 스캔들 어떻게 해결할 생각이지? 지혁이 차갑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는 이 상황을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처리해야 할 하나의 비즈니스적 위기로 보고 있었다. 저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저는 피해자라고요. 서연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세상은 그렇게 보지 않아. 당신은 내 돈을 노리고 접근한 여자. 나는 그런 여자와 하룻밤을 보낸 재벌 총수가 되겠지. 그는 냉정하게 현실을 짚어주었다. 중요한 인수합병을 앞둔 그에게 이런 스캔들은 치명적이었고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서연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해결책을 내놓았다. 결혼합시다. 네, 1년간의 계약 결혼. 이 스캔들을 세기의 로맨스로 바꾸는 거야. 1년 뒤 우리는 조용히 이혼하는 거지. 그 대가로 당신 가족의 빚은 내가 전부 해결해주지. 그것은 그녀의 영혼을 담보로 한 악마의 거래와도 같았다. 서연은 경악했다. 미쳤군요. 내가 왜 당신 같은 오만한 남자와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지혁은 그녀의 말을 잘랐다. 이대로 문을 나서는 순간 당신은 불명예스러운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어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다. 하지만 내 제안을 받아들이면 당신은 가족을 구할 수 있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연의 가장 약한 부분을 찔렀다. 아버지의 얼굴, 빛 독촉에 시달리는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좋아요. 그 계약 받아들이죠.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다정한 연인의 모습을 연기하며 호텔 정문으로 나섰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지혁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의 디파이언트한 얼굴을 보며 지혁은 속으로 생각했다. 과연 이 여자의 진짜 얼굴은 무엇일까? 모든 인간에게는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나의 생각이 맞는지. 이 결혼을 통해 증명해주지. 그렇게 하룻밤에 스캔들로 시작된 사랑 없는 계약 결혼의 막이 올랐다. 권지혁의 펜트하우스는 집이라기보다는 차가운 유리성에 가까웠다. 최소한의 가구와 값비싼 현대 미술 작품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고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서연은 이곳으로 이사온 전날 자신이 이 성에 갇힌 또 하나의 전시품이 된 것 같다고 생각했다. 권지혁의 비서인 김 실장은 서연에게 결혼 계약서의 세부 조항을 기계적인 목소리로 설명했다. 공식 석상에서는 완벽하게 사랑하는 부부의 모습을 연기할 것, 서로의 사생활에 대해 일절 묻거나 간섭하지 말 것, 허락 없이 서로의 개인 공간 침실, 서재 등에 들어가지 말 것, 1년 후 합의하에 조용히 이혼하며 계약된 위자료를 지급한다. 그것은 결혼이 아니라 철저한 비즈니스 계약이었다. 서연은 감정 없는 인형이 되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한 가지 목표를 더 세웠다. 1년 안에 그의 돈에 손대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빚을 갚고 이 계약을 끝내버리겠다고.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완벽한 연극이었다. 대외적으로 그들은 세기의 로맨스 주인공이었다. 재계의 파티나 자선 갈래서 지혁은 다정한 남편의 역할을, 서연은 우아하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역할을 흠잡을 데 없이 소화해냈다. 언론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기사화하며 신데렐라 스토리라고 떠들어댔다. 하지만 화려한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들은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지혁은 서연을 끊임없이 관찰했다. 그는 과거의 연인들처럼 서연 역시 곧 명품과 보석, 비싼 차를 요구하며 본색을 드러낼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서연은 그의 블랙카드를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작은 카페를 운영했고 남는 시간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은 채 무언가에 몰두했다. 그녀는 그의 부와 배경에 조금의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 지혁은 혼란스러웠다. 어느 날 밤, 그는 서재로 향하다가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에 집중하고 있는 서연을 발견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복잡한 금융시장 분석 차트들이 흩어져 있었다. 늦은 시간에 뭘 하는 거지? 개인적인 일입니다. 지혁은 그녀가 유치한 재테크 게임이라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피식 웃었다. 하지만 무심코 그녀의 노트북 화면을 엿본 순간 그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화면에는 자신의 회사 최고 분석가들도 쉽게 만들어내지 못할 정교하고 복잡한 금융 파생 상품 모델링이 펼쳐져 있었다. 여의도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들만이 다룰 수 있는 수준의 작업이었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나번 조항 기억하시죠? 서연은 노트북을 덮으며 차갑게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그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다. 지혁은 처음으로 자신이 계약한 이 여자가 단순히 얼굴만 예쁜 카페 사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여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의 의심은 새로운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다. 그 시각, 지혁은 외부의 적과도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TK그룹의 오랜 라이벌, 명성그룹의 최만식 회장이 적대적 M&A를 시도해오고 있었다. 최 회장은 업계에서 기업 사냥꾼으로 불리는 잔인하고 탐욕스러운 노인이었다. 그는 젊고 유능한 지혁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며 그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지혁은 매일 밤 회사의 운명을 건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것이 그가 집에서까지 차가운 가면을 벗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어느 늦은 밤, 최 회장과의 힘겨운 싸움으로 지친 지혁이 텅 빈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는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독한 위스키를 마시고 있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물을 마시러 나왔던 서연은 창가에 서 있는 그의 뒷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본 것은 오만하고 냉정한 CEO 권지혁이 아니었다.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짊어진 듯 지치고 외로워 보이는 한 남자의 그림자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그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보았다. 무슨 안 좋은 일 있으세요? 그녀도 모르게
계약 조항을 어기는 질문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지혁은 놀란 듯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는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평소와 다른 솔직한 대답을 내놓았다. 곧 폭풍이 올 것 같아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몇 걸음의 거리를 둔 채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단단한 얼음 벽은 아직 녹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첫 번째 균열이 그렇게 조용히 생겨나고 있었다. 강지혁은 오서연이라는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다. 사설 탐정의 보고서에도 그의 날카로운 관찰에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좀처럼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의 유능함과 소박함, 그 모순된 조합은 그의 불신을 더욱 깊어지게 만들었다. 그는 결국 가장 극단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선택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가진 모든 것, 돈, 권력, 지위를 벗겨냈을 때 비로소 그녀의 민낯을 볼 수 있으리라 믿었다. 나는 파산할 걸세. TK그룹의 심장부, CEO 사무실에서 지혁은 자신의 가장 충실한 신복, 김 실장에게 폭탄 선언을 했다. 대표님, 제 정신이십니까? 김 실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최만식 회장이 호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파산이라니요. 이건 회사를 진짜 위험에 빠뜨리는 자살 행위입니다. 진짜 파산이 아니야. 계산된 연극이지. 지혁은 자신의 진짜 계획을 설명했다. 파산의 원인이 될 해외 벤처 투자는 사실 최만식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역으로 추적하기 위해 인수한 유령 회사였다. 파산은 적의 눈을 속이고 내부의 배신자를 솎아내며 동시에 최 회장을 끌어들일 거대한 덫이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즈니스적인 이유 밑바닥에는 그의 진짜 목적이 숨어 있었다. 나는 내 아내의 진짜 얼굴을 봐야겠네. 며칠 후, 지혁은 일부러 흐트러진 모습으로 펜트하우스에 들어섰다. 그는 서연을 거실로 불러내고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회사가 망했어. 그는 해외 기술 스타트업에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해 회사가 연쇄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는 너무나 완벽해서 의심할 여지조차 없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모든 걸 잃었어. 이 집도. 차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서연의 첫 반응은 감정적인 동요가 아닌 날카로운 분석가의 그것이었다. 투자 실패라고요. 레버리지 비율은요. 부채담보보증권의 신용등급은 확인하셨습니까? 그녀의 입에서 전문 용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권지혁 같은 천재적인 경영자가 이렇게 초보적인 실수를 저지른다는 것이 그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혁은 모든 것을 잃고 이성을 상실한 남자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다 끝났어.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그의 절망적인 연기 앞에 서연의 이성적인 의심은 점차 힘을 잃었다. 다음 날 TK그룹의 부도 위기설은 언론을 통해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주가는 폭락했고 지혁이 미리 섭외해둔 가짜 채권자들이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쳐 집안의 모든 가구에 빨간 압류 딱지를 붙였다. 화려했던 유리성은 순식간에 폐허처럼 변했다. 두 사람은 몇 개의 이삿짐 상자만을 든 채 그들이 살던 세상의 꼭대기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다. 그들이 새로 이사한 곳은 서울의 낡은 동네 언덕 꼭대기에 있는 허름한 옥탑방이었다. 삐걱거리는 계단, 페인트가 벗겨진 벽, 여름의 열기가 그대로 느껴지는 후덥지근한 공기. 지혁은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했다. 그는 먼지 쌓인 옥탑방 바닥에 주저앉아 값싼 소주를 병째 들이켰다. 그는 완전히 패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남자의 모습을 연기하며 서연의 반응을 기다렸다. 그가 예상한 그녀의 반응은 분노, 절망, 그리고 이혼 요구였다. 위자료를 줄 수 없게 된 자신을 저주하며 떠나갈 것이라 확신했다. 서연은 잠시 만견자실한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그리고는 바닥에 쓰러져 있는 지혁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그의 무능함에 대한 분노, 망가진 그의 모습에 대한 연민, 그리고 이상하게도 솟아나는 투지, 그녀 역시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했던 경험이 있었다. 이 정도의 위기는 그녀의 인생에서 처음 겪는 일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리치거나 울지 않았다. 대신 입고 있던 블라우스의 소매를 걷어붙였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묵묵히 방을 청소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조용하지만 단호한 움직임은 지혁의 예상을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었다. 한참 후 방 한쪽이 어느 정도 정리되자 그녀는 술병을 든 채 멍하니 앉아있는 지혁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멸과 비난을 예상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일어나요, 권지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계약상의 아내가 아닌 동반자의 목소리였다. 망했다고요? 괜찮아요. 그녀의 눈빛은 놀랍도록 흔들림이 없었다. 바닥을 쳐봤다는 건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는 뜻이니까. 그녀는 지혁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나도 모든 걸 잃어본 적 있어요. 다시 시작하면 돼요. 내가 도와줄게요. 지혁은 내밀어진 그녀의 손을 그리고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탐욕스러운 속물이라고 생각했던 여자에게서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전사의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의 잔인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되었지만 그 결과는 이미 그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권지혁은 지독한 숙취를 연기하며 눈을 떴다. 그는 오서연이 이미 짐을 싸서 떠났거나 혹은 자신을 비난하며 이혼을 요구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간밤의 난장판은 온데간데 없이 말끔하게 정돈된 옥탑방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부엌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서연은 화장기 없는 얼굴에 수수한 옷차림이었지만 그 어떤 명품을 걸쳤을 때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어 보였다. 그녀는 지혁의 앞에 소박한 아침 식사를 차려주었다. 우선 먹어요. 빈속에 술만 마시면 위버려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무심한 듯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오후에 같이 갈 때가 있어요. 지혁은 완전히 허를 찔린 기분이었다. 이것은 절망에 빠진 여자의 행동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그녀는 지혁을 이끌고 여의도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그녀의 옛 동료가 운영하는 작은 금융 컨설팅 회사였다. 잠깐 여기서 기다려요. 그녀는 지혁을 마치 보호자처럼 사무실 밖에 기다리게 하고는 대표의 방으로 망설임 없이 들어갔다. 지혁은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그녀의 모습을 멍하니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구걸하듯 일자리를 부탁하지 않았다. 그녀는 회사의 대표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고 있었다. 대표님, 회사가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골치 아픈 부실 기업 건들을 제게 맡겨주십시오. 성공 보수 조건으로 프리랜서 애널리스트로 일하고 싶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실력을 증명하기 위해 대표의 책상 위에 놓여있던 재무보고서의 치명적인 오류를 단 몇 분 만에 찾아내 설명했다. 그녀의 모습은 더 이상 조용한 카페 사장이 아니었다. 자신감 넘치고 날카로우며 상대를 압도하는 카리스마를 가진 증권가를 호령하던 과거의 여왕 그 자체였다. 지혁은 처음으로 강렬한 감탄과 함께 지독한 호기심을 느꼈다. 대체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은 어디까지일까? 그날 밤, 옥탑방은 그녀의 임시 사무실로 변했다. 그녀는 컨설팅 회사에서 받아온 모두가 포기한 부도 직전의 기업 서류들을 바닥에 펼쳐놓았다. 방 안은 새로운 에너지로 가득 찼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커피로 잠을 쫓으며 미친 듯이 서류와 씨름했다. 그녀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금융 모델을 만들고 흩어진 정보들을 엮어 전략을 세우는 모습은 마치 거대한 전쟁을 지휘하는 명장과도 같았다. 지혁은 여전히 모든 것을 잃은 남자처럼 무기력하게 누워 있었지만 그의 눈은 그녀에게서 떨어질 줄 몰랐다. 그 역시 이 세계의 제왕이었다. 그는 그녀의 전략이 얼마나 대담하고 천재적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의 유치한 시험에 대한 깊은 수치심을 느꼈다. 이 여자는 돈을 탐하는 속물이 아니었다. 잠시 왕좌에서 내려와 있던 여왕이었을 뿐이다. 며칠 후, 서연은 자신이 맡았던 기업의 회생간을 완벽하게 성공시켰다. 그녀의 손에 첫 번째 성공 보수가 쥐어졌다.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돈 봉투를 지혁 앞에 작은 탁자 위에 무심하게 올려놓았다. 이걸로 당분간 생활비는 될 거예요.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어디서 구했는지 TK그룹의 재무제표 뭉치를 꺼내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그리고 이건 TK그룹 재무제표예요. 아무리 엉망이라도 분명히 살릴 방법이 있을 거예요. 지금부터 같이 분석해봐요. 지혁은 말문이 막혔다. 그녀는 단지 두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을 넘어 자신이 망가뜨렸다고 거짓말한 바로 그의 회사를 구하려 하고 있었다. 그의 차가운 냉소주의로 가득 찼던 세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상의 아내나 시험의 대상이 아닌 자신의 파트너,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지혁은 홀로 앉아 그녀가 펼쳐놓은 재무제표를 내려다보았다. 죄책감, 감탄, 그리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그의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그는 그녀의 탐욕을 시험하려 했지만 오히려 그녀의 강인함과 의리가 그의 어리석음과 냉소주의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펜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서연이 분석해 놓은 자료 옆에 자신의 의견을 적어 넣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속에서 연극은 이미 끝났다. 이제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일 뿐이었다. 권지혁의 옥탑방은 밤이 되면 TK그룹의 위기 대응을 위한 비밀 워룸으로 변했다. 두 사람은 작은 밥상 위에 재무제표와 시장 분석 자료들을 펼쳐놓고 밤늦게까지 머리를 맞댔다. 지혁은 기억을 잃은 CEO인 척 연기하며 서연의 분석을 교묘하게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도 동시에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이 부분의 현금 흐름이 이상해요. 장부상으로는 완벽한 손실이지만 돈이 증발한 게 아니라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다른 곳에 쌓아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서연이 재무제표의 한 구석을 가리키며 말했다. 그녀의 지적은 지혁이 비밀리에 비자금을 조성해둔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있었다. 지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애써 태연한 척 화제를 돌려야 했다. 아마 내부 배신자의 소행이겠지. 최만식 회장에게 정보를 넘긴 스파이가 있었던 것 같아.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의심을 외부의 적인 최 회장에게로 돌렸다. 서연은 그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현재로서는 최 회장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임은 분명했다. 밤샘 작업은 그들의 관계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왔다. 지적인 토론의 열기는 두 사람 사이의 차가운 거리를 좁혔다. 함께 인스턴트 커피를 마시고 서류 위에서 손이 스치고 작은 발견에 함께 웃음을 터뜨리는 순간들이 쌓여갔다. 지혁은 난생 처음으로 여자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즐거울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라는 여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는 그녀의 강인함, 총명함,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 따뜻함을 보았다. 그녀는 그가 과거에 만났던 그의 돈과 배경만을 보고 접근했던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였다. 깊어지는 감정만큼 그의 죄책감도 커져만 갔다. 이 고결한 여자가 자신이 만든 거짓말에서 자신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있었다. 그의 시험은 이제 잔인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처럼 느껴졌다. 어느 새벽, 계속되는 작업에 지친 지혁이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들었다. 서연은 잠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날카롭고 차가운 CEO의 가면을 벗은 그의 얼굴은 상처받기 쉬운 소년의 그것처럼 무방비 상태였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그의 어깨 위에 얇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 순간 잠결에 뒤척이던 지혁의 손이 그녀의 손등을 부드럽게 스쳤다. 짧지만 따뜻한 접촉에 두 사람은 동시에 화들짝 놀랐다. 그들 사이의 감정의 벽은 이제 종이 한 장처럼 얇아져 있었다. 바로 그때 지혁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김 실장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최만식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며 본격적으로 적대적 인수를 선언했습니다. 최 회장은 지혁이 재기 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확신하고 마침내 TK그룹의 숨통을 끊기 위해 사냥개의 이빨을 드러낸 것이었다. 언론은 독수리 최만식, 쓰러진 사자 권지혁을 사냥하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다. 가짜 위기는 이제 진짜 포식자를 불러들인 현실의 위기가 되어버렸다. 어떻게 된 거죠? 파산 직전의 회사를. 왜 최 회장이 인수하려는 거죠?
이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서연이 날카롭게 물었다. 그녀의 분석가적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야 했다. 최 회장의 움직임은 그가 DK그룹의 파산이 가짜이거나 혹은 그 안에 숨겨진 거대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다. 지혁은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최 회장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그가 비밀리에 숨겨둔 자금과 유령 회사를 움직여야만 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그의 파산이 거짓이었다는 것이 서연에게 탄로나게 될 터였다. 이제 막 그녀의 마음을 얻기 시작했는데, 그녀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을 밝히는 순간 그는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그의 인생 전부인 회사를 정말로 잃게 될지도 몰랐다.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라는 감옥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최만식, 그 늙은 여우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군요. 지혁의 침묵을 그의 절망으로 오해한 서연의 눈이 오히려 결의의 찬빛으로 타올랐다. 하지만 괜찮아요. 아직 포기하긴 일러요. 우리에게도 방역할 방법이 있어요. 권지혁 씨. 그녀는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며 투지를 불태우고 있었다. 그녀 옆에 앉은 남자가 이 모든 판을 짜고 그 안에서 길을 잃은 채 괴로워하고 있다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최만식 회장의 공격은 전방위적이고 무자비했다. 그는 언론에 TK그룹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려 여론을 악화시키는 동시에 은행을 압박해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만들었다. TK그룹의 핵심 인력과 주요 클라이언트들을 빼가는 비열한 공작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거미줄을 치고 TK그룹이라는 먹이가 서서히 질식해 죽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권지혁 그의 송이는 이제 끝났어. 내 손바닥 안에서 발버둥 치는 파리 신세지. 최 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들과 함께 와인을 마시며 승리를 확신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시각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한 권지혁은 자신만의 비밀 벙커에서 홀로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그곳은 오직 그와 김 실장만이 아는 첨단 기술로 무장된 비밀 사무실이었다. 옥탑방의 무기력한 주정뱅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는 다시 냉철하고 계산적인 지휘관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는 숨겨둔 자금과 유령 회사를 동원해 비밀리에 자사주를 방어하고 최 회장이 퍼뜨린 루머에 대응할 역정보를 흘렸다. 그는 완벽한 이중 생활을 하고 있었다. 낮에는 서연 앞에서 실패한 남편을 연기하고 밤에는 회사의 운명을 짊어진 총수로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렀다. 계속되는 수면 부족과 거짓 연기는 그의 정신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다. 대표님, 이러다 정말 쓰러지십니다. 이제는 사모님께 사실을 말씀드리고 안 돼. 지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 진실을 말하면 나는 그녀를 영원히 잃게 될 거야. 지혁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군분투하는 동안 서연 역시 자신만의 전쟁을 시작했다. 그녀는 단순히 눈앞의 위기에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분석 기술을 동원해 최만식 회장의 공격 패턴과 그의 제국 명성그룹의 실체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찾아냈다. 괴물의 심장에 박힌 아킬레스건을. 최만식 회장은 무리하게 추진하던 대규모 부동산 프로젝트 때문에 심각한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었다. 그가 TK그룹을 이토록 무자비하게 공격하는 이유는 단기간에 TK그룹을 집어삼켜 그 자산을 담보로 자신의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함이었다. 겉으로는 막강해 보였지만 그의 제국은 사실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이었다. 찾았어요. 최만식의 아킬레스건을. 서연의 눈이 과거 여의도를 호령하던 시절처럼 예리한 빛으로 번뜩였다. 그녀는 밤을 새워 대담하고 정교한 방역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었다.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 제국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포이즌 빌 전략이었다. 그녀의 계획은 이러했다. 우선 TK그룹의 비주력 자회사 중 하나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출시켜 주가를 폭락시킨다. 탐욕스러운 최 회장은 싼 값에 TK그룹의 자산을 인수할 기회라 믿고 자신의 부족한 현금을 끌어모아 이 죽어가는 자회사를 인수하는 데 집중할 것이다. 최 회장이 이 덫에 완전히 걸려드는 순간 그의 약점인 부동산 프로젝트의 부실 문제를
언론에 터뜨린다. 그렇게 되면 최 회장의 자금 줄인 은행들이 패닉에 빠져 자금 회수에 나설 것이고 그는 순식간에 유동성 위기에 빠져 자멸하게 될 것이었다. 정보를 이용해 정보를 파괴하는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서연은 자신이 완성한 작전 계획서를 망가진 남편을 연기하고 있는 지혁에게 내밀었다. 권지혁 씨, 이걸 봐요. 지혁은 그녀가 내민 보고서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녀의 전략은 그가 비밀 벙커에서 김 실장과 세웠던 극비의 방역 계획과 놀라울 정도로 흡사했다. 아니, 몇몇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대담하고 창의적이었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이 정도 수준의 전략을 세워내다니. 그에 대한 감탄은 이제 경외심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같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천재적인 전략에 감탄하는 무능력한 전직 CEO를 연기해야만 했다. 대단하군. 정말 대단해. 해볼 만한가요? 해볼 만한 수준이 아니야. 이건 완벽해. 그는 그녀의 계획에 동의했다. 그리고 그녀의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자신의 비밀 자금을 움직이기로 결심했다. 그날 밤 옥탑방 바닥에는 복잡한 작전 흐름도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서서 공동의 적을 향한 방역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완벽한 한 팀의 동지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동맹 관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짓말이라는 시한폭탄 위에 아슬아슬하게 서 있었다. 해봅시다. 이 전쟁,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서연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혁은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으로 그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오서연과 권지혁의 동맹은 위태로운 벼랑 끝에서 시작되었다. 옥탑방은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들만의 워룸이 되었다. 서연은 자신의 옛 인맥을 총동원해 TK그룹의 비주력 자회사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를 시장에 교묘하게 흘리기 시작했다. 지혁은 그녀의 치밀하고 정교한 정보전 능력에 혀를 내둘렀다. 그는 자신이 몰래 숨겨두었던 마지막 비자금이라며 작전의 시드 머니를 그녀에게 건넸다. 그의 거짓말 안에서 그는 아내에게 전쟁의 실탄을 쥐어주고 있었다. 두 사람의 팀워크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다. 서연이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면 지혁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경쟁자들의 심리를 꿰뚫는 통찰력을 제공했다. 그들은 서로의 생각을 읽기라도 하는 듯 말을 끝맺어 주었고 밤샘 작업 중에 컵라면을 나눠 먹으며 전략을 토론했다.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완벽한 호흡은 그들 사이에 놓여있던 감정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다. 예상대로 탐욕에 눈이 먼 최만식 회장은 덫에 걸려들었다. 그는 TK그룹의 자회사가 매물로 나온 것을 쓰러진 사자의 살점을 뜯어먹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무리하게 자금을 동원해 주식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사무실에서는 축배가 터져 나왔다. 바보 같은 권지형 놈. 공짜나 다름없는 회사를 던져주는군 이참에 TK그룹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 그의 오만한 웃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다. 옥탑방에서는 또 다른 종류의 긴장감과 유대감이 깊어지고 있었다. 고된 작업이 계속되던 어느 늦은 밤, 지혁은 처음으로 계약 조항을 어기고 그녀의 과거에 대해 물었다. 그것은 시험이 아닌 순수한 호기심이었다. 여의도에서는 왜 떠난 겁니까? 당신 같은 실력자가. 왜 그런 시골 동네 같은 카페를...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며칠간 동지처럼 함께 싸워온 그에게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의 일부를 열어 보였다. 그녀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돈과 권력 앞에서는 신뢰나 사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 세계가 역겨워서 떠났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지혁의 심장에 박혔다. 그녀가 말하는 가장 믿었던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고통스럽게 깨달았다. 그는 그녀가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고 의심하며 이 모든 시험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그 돈과 권력이 역겨워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던 것이었다. 지독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그녀의 눈에 서린
자신이 만들어낸 깊은 상처를 보며 압도적인 죄책감에 휩싸였다. 이제 방역의 시간이었다. 최 회장이 독이 든 사과를 삼키는데 모든 자금을 쏟아붓자 서연은 2단계 작전을 개시했다. 그녀는 과거 알고 지내던 신뢰할 수 있는 경제부 기자에게 익명으로 정보를 제보했다. 최 회장이 무리하게 추진하던 부동산 프로젝트의 부실 문제를 입증하는 완벽하게 분석된 자료였다. 다음날 아침, 대한민국은 최만식 회장의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명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고 그의 자금줄이었던 은행들은 앞다투어 대출금 회수에 나섰다. 사냥꾼이 순식간에 사냥감으로 전락한 순간이었다. 옥탑방에서 서연과 지혁은 TV 뉴스를 통해 최 회장이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서연은 짜릿한 승리의 기쁨에 자신도 모르게 지혁을 향해 손을 뻗어 하이파이브를 했다. 우리가 해냈어요. 짝사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손바닥이 마주쳤다. 승리의 흥분이 두 사람 사이에 짜릿한 전율을 만들어냈다. 하이파이브를 한 손은 떨어질 줄 몰랐고 두 사람은 너무나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를 바라보았다. 함께 싸우며 만들어진 끈끈한 유대감과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폭발할 것 같았다. 지혁은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은 그녀와의 거리를 좁혀 키스하고 싶은 강렬한 충동에 휩싸였다. 그들의 연합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승리는 거대한 거짓말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업무상의 전쟁은 거의 끝났지만 이제 두 사람의 감정의 전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향해 치닫고 있었다. 최만식 회장을 무너뜨릴 마지막 결전. 주주총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옥탑방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권지혁과 오서연은 마지막 방역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쳐가고 있었다. 그들의 계획은 주주총회 현장에서 최 회장의 불법적인 시장 교란 행위와 비자금 내역을 폭로하여 그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서연은 지난 며칠간 밤을 새워 최 회장의 자금 흐름을 분석한 완벽한 금융범죄 보고서를 만들어냈다. 한편 지혁은 김 실장을 통해 최 회장에게 억울하게 해고당한 내부 고발자를 비밀리에 증인으로 확보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마지막 주사위는 던져지기만 하면 되었다. 두 사람은 극도의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속에서 오히려 서로에게 더욱 깊이 의지하게 되었다. 좁은 옥탑방이라는 공간은 그들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고 친밀하게 만들었다. 결전의 전날 밤, 결정적인 데이터 하나가 말썽이었다. 최 회장의 비자금 흐름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과거 DK그룹에 암호화된 구 서버에 잠겨 있었다. 안 되겠어요? 지금의 우리에게는 이 암호를 풀 방법이 없어요. 서연이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 순간 지혁이 무의식적으로 행동했다. 그는 망가진 CEO의 연기도 잊은 차에 노트북 앞에 앉아 익숙하게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다. 복잡한 암호화 시스템은 그의 손끝에서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자신만이 아는 과거의 백도어였다. 파일이 열리는 순간 서연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그 암호는 저도 풀지 못했는데. 아, 지혁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얼어붙었다. 그는 황급히 둘러댔다. 과거에 내가 직접 만들었던 시스템이라. 갑자기 기억이 났어. 그의 변명은 엉성했지만 서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녀는 거대한 싸움에 집중하느라 그의 실수를 깊이 파고들 여력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의심의 씨앗은 다시 한번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있었다. 모든 준비가 끝난 새벽,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옥탑방의 작은 평상에 앉아 캔맥주를 마셨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반짝이고 있었다. 이 싸움이 끝나면 뭘 하고 싶어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기대어 마파리 아시혁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정상에 서 있는 것이 얼마나 외로운지, 사람들이 자신의 돈과 배경만을 보고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한 번이라도 좋으니 아무것도 없는 권지혁이라는 사람 자체를 봐주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어. 그의 말에 서연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그녀 역시 그의 돈과 배경이 아닌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었다. 지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죄책감과 사랑이 뒤섞인 감정이 목까지 차올랐다. 그는 모든 것을 고백하고 싶었다. 서연 씨, 내가 사실은 그가 입을 여는 순간 휴대폰이 날카롭게 울렸다. 김 실장이 보낸 주주총회에 대한 마지막 긴급 보고였다. 결정적인 순간은 그렇게 깨져버렸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두 사람은 싸움터로 향하는 전사처럼 채비를 갖췄다. 지혁은 값싼 대여점에서 빌린 낡은 정장을, 서연은 중고가게에서 산 단정한 정장을 입었다.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화려한 재벌 부부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한 팀의 동지였다. 서연은 집을 나서기 전 그의 삐뚤어진 넥타이를 자연스럽게 바로 매주었다.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진 아내의 제스처였다. 긴장돼요. 당신이 옆에 있으니 괜찮아. 그것은 그가 그녀에게 한 가장 진심 어린 말이었다. 주주총 회장은 이미 수많은 주주들과 기자들로 가득 차 있었다. 최만식 회장은 상석에 앉아 마치 왕처럼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는 남루한 차림으로 들어서는 지혁과 서연을 보고 경멸적인 코웃음을 쳤다. 그의 눈에 두 사람은 마지막 발악을 하러 온 패배자들일 뿐이었다. 지혁과 서연은 묵묵히 자신들의 자리에 앉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을 교환했다. 의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마지막 도박의 막이 올랐다. 주주총 회장은 전쟁터였다. 최만식 회장은 자신이 확보한 의결권을 무기로 권지혁의 해이만과 명성그룹으로의 인수합병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그는 연단에 서서 지혁의 무능함과 실패를 조롱하며 주주들을 선동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젊고 오만한 경영자가 우리의 소중한 TK그룹을 어떻게 망가뜨렸는지 이제 이 늙은이가 이 회사를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습니다. 대부분의 주주들은 이미 최 회장 쪽으로 기운 듯 보였다. 지혁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듯했다.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는 순간 의장님, 발언 기회를 주십시오. 오서연이었다. 그녀는 특별 재무 컨설턴트라는 직함으로 조용히 일어섰다. 최 회장은 그녀를 하찮게 여기며 비웃었지만 의장은 발언을 허락했다. 서연은 단상 위로 올라갔다. 그녀의 모습은 차분하고 당당했다. 그녀는 TK그룹의 실패한 투자 분석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리고 모두가 그녀의 발표에 집중하는 순간 그녀는 칼날을 뽑아들었다. 그녀는 최만식 회장이 어떻게 시장을 교란하고 유령 회사를 통해 불법적으로 주식을 매집했는지를 입증하는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웠다. 장내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최 회장의 오만한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서연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의 아킬레스건을 정면으로 겨눴다. 최만식 회장님, 당신이 TK그룹을 노리는 진짜 이유는 부실투성이인 당신의 부동산 프로젝트를 막을 마지막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순간 주주총 회장의 문이 열리고 최 회장의 비리를 증언할 내부 고발자가 검찰과 함께 등장했다. 그의 손에는 최 회장의 모든 비자금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가 들려 있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최 회장은 시장 교란 및 횡령 혐의로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가 쌓아 올린 탐욕의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TK그룹은 지켜졌다. 주주들은 환호하며 지혁에게 몰려와 축하 인사를 건넸다. 그는 마침내 회사를 지켜냈다. 그는 인파 속에서 서연을 찾았다. 그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지혁은 벅차오르는 감정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회사를 되찾았고 이제 이 놀라운 여자의 마음도 얻었다고 생각했다. 파티가 한창인 연회장을 빠져나와 두 사람은 조용한 옥상 정원에서 마주섰다. 우리가 해냈어, 서연 씨. 전부 당신 덕분이야. 지혁이 벅찬 목소리로 그녀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다. 승리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분석가의 눈빛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조용히 뿌리치고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그것은 그들이 싸우는 과정에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맞춰낸 퍼즐 조각이었다. 실패한 투자금이 흘러들어간 마지막 유령 회사의 계좌. 그 소유주는 김 실장이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권지혁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이 유령 회사, 그리고 이 계좌, 전부 당신 거죠? 그녀의 시선이 그의 심장을 꿰뚫었다. 파산은 처음부터 전부 당신이 꾸민 연극이었습니까? 그녀의 질문은 망치가 되어 지혁의 머리를 내리쳤다. 승리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가운 공포가 들어찼다. 그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그의 굳어진 얼굴이 그녀가 원했던 모든 대답을 해주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에 비명이나 눈물 대신 깊은 실망감과 배신감이 떠올랐다. 그녀는 그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나는 당신을 구하기 위해 내 모든 걸 걸었어요. 당신이라는 사람이 다시 일어서는 걸 진심으로 돕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당신의 시험대 위에서 놀아난 인형극이었다니. 그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대체 왜 나를 상대로 그런 끔찍한 시험을 해야만 했죠? 서연 씨, 내 말 좀... 그게 아니... 그가 변명하며 그녀에게 다가서려 했지만 그녀는 불에 댄 듯 그를 피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떤 재정적 위기보다 더 깊은 상처를 담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을 믿었던 내가 바보였군요. 그녀는 뒤돌아섰다. 그리고 그를 홀로 남겨둔 채 차갑게 걸어 나갔다. 인생 최고의 승리를 거둔 바로 그 순간 권지혁은 가장 처참한 패배를 맞이하고 있었다. 진짜 폭풍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권지혁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자신의 왕국에 홀로 남겨졌다. TK그룹은 극적으로 회생했고 그는 최만식 회장을 꺾은 영웅이자 천재 전략가로 칭송받았다. 하지만 그의 펜트하우스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크고 공허하게 느껴졌다. 오서연은 떠났다. 그녀는 옥탑방에서 자신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의 전화는 받지 않았고 그녀의 카페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다. 뼛속까지 시린 상실감과 후회만이 그의 심장을 잠식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가장 큰 적은 최만식 회장이 아니라 사랑을 믿지 못했던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이었다는 것을. 며칠 후 권지혁은 긴급 기자회견을 소집했다. 세상은 그가 최 회장을 향한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고백을 시작했다. 그는 이번 사태가 최 회장을 잡기 위한 전략이었음을 일부 인정한 후 자신의 진짜 죄를 대중 앞에 고했다. 하지만 저는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기만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파산 연극이 아내인 오서연 씨를 시험하기 위한 잔인한 장치였음을 숨김없이 밝혔다. 장래는 술렁이었다. 저는 제 아내를 믿지 못했습니다. 저의 어리석음과 불신으로 세상에서 가장 강하고 고결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서연 씨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당신 없이는 이 승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는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재벌 총수가 자신의 모든 치부를 드러내며 한 여자에게 공개적으로 용서를 비는 모습은 전례 없는 일이었다. 그의 마지막 자존심, 오만한 CEO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의 공개 사과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작은 카페 안. 서연은 굳은 표정으로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그녀의 마음이 폭풍처럼 흔들렸다. 배신감은 여전했지만 그의 눈에 서린 깊은 후회와 고통 역시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바로 그때 카페 창밖으로 익숙한 인형이 보였다. 권지혁이었다. 그는 값비싼 슈트가 아닌 평범한 셔츠 차림이었다. 그는 카페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비를 맞으며 문 밖에서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기 시작했다. 1시간, 2시간. 그는 마치 순례자처럼 그녀의 용서를 구하며 묵묵히 서 있었다. 그의 행동은 어떤 말보다도 더 절실하게 그녀의 마음을 두드렸다. 마침내 가게 문을 닫을 시간. 그녀는 그의 앞에 섰다. 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다는 걸 압니다. 그는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그를 괴물로 만들었던 과거의 상처와 배신에 대해, 그리고 사랑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비겁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자신의 모든 약한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는 당신은 나의 썩어빠진 세상을 구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당신을 내가 시험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가 아닌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서연 씨. 그는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 주십시오. 시험도 거짓말도 없는 평생의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당신을 의심하는 남편이 아니라 당신을 온전히 믿고 당신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부디 내게 마지막 기회를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 난생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년 후 두 사람은 더 이상 차가운 펜트하우스에 살지 않았다. 그들이 함께 고른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아담한 집에서 그들의 진짜 신혼 생활이 시작되었다. 지혁은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고 더 많이 웃고 따뜻해졌다. 서연은 TK그룹의 전문 경영인으로 복귀하여 그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회사를 함께 이끌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책을 읽고 있었다. 평화롭고 나른한 시간이었다. 서연이 조용히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지혁은 책을 내려놓고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그녀의 네 번째 손가락에서 그날의 반지가 햇살을 받아 작게 빛나고 있었다. 폭풍은 지나갔다. 그리고 폭풍이 핥히고 간 상처 위로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랑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거짓으로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진실한 사랑으로 완성되었다.